자, 얼굴도 모르는 이웃이 갑자기라는 사건인데요. 어제 오전에 이제 있었던 사건인데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틀 전에 이사를 온 이웃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이 사건이 보니까는 뭐 피해망상 관련한 사건이라는데 먼저 영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그 오전에 일어났던 예. 사건이죠. 예. 그 천안에 있는 아파트에서 예. 그 전날 이사 온 가족이 있었어요. 예. 그 가족에게 그 밑에 있는 6층에 있는 예. 그 분께서 예. 8층까지 올라가서 예. 결국 이제 가족들을 살해한 그런 사건인데 예. 그냥 이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네. 갑자기 이제 그 베란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이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네. 그쪽에서 이제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전날에 이사 왔던 가족들에 대한 그 살해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네. 일면식이 없는 걸로 일단 경찰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살해를 한 그 당사자가 전에 지금 계속적으로 그 경찰에다 신고를 했던 내역이 있어요. 그게 뭐 국가정보원이 도청 장치라고 나를 감시하고 있다. 네. 뭐 도지사가 뭐 뺑소니 사건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112에 신고를 했던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피해 망상 장애 환자가 아닐까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112에 뭐 6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대처를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망상 장애 환자라고 해가지고 예. 분명 이게 뭐 살인 사건을 일으킬 것이다, 어떤 네. 범죄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건과 그 개연성을 찾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어떤 처벌을 할 수는 없고 네. 사전 조치를 하기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사전 조치를 했다라고 하면 좀 더 그 좋은 결과가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가서 사전 조치를 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지난번- 그래서 예. 조금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는데요. 우리가 경찰에 돈을 쓴다면 엉뚱하게 다른 부분에 쓰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좀 그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좀 보여야 될 것이 실제로 최근 들어서 살인 사건이나 이렇게 강력 폭력 사건들이 발생할 때 보면 피해망상증이라든가 또 분노 조절 장애라든가 이런 정신병적인 질환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6차례 신고를 해서 3차례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들이 경찰한테 조금씩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급히 이런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고 3번이나 집에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이 3차례 중에 한 번은 적절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첨부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보호 조치를 갖다 했었다고 한다면 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일은 막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합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분들은 TV를 보시면서 이렇게 평론가님처럼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얼마나 사실 끔찍한 사건입니까? 이사 와서 집에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집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배관을 타고 들어와서 일가족이 살해당하는 건 사실 제가 봐도 굉장히 끔찍하고요. 저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해합니다. 6번이나 전화를 했고 망상증이 있으면 격리 조치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래야 일반적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은가인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면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게 분명히 우리 사회엔 저렇게 피해 망상증이라고 하면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 정신적으로 이제 좀 아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 그들을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번 전화를 했다고 해서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 사람은 전문가를 대동해서 저 사람을 격리한다는 것은 너무 인권을 좀 과도하게 탄압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 사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안산 인질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는 잔인하게 살해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그 피해 부인이 남편한테 맞는다 이래갖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경찰의 고충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이 자신이 판단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여러 가지 책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방치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생각이 들어요. 체계 자체가 좀 한쪽, 그러니까 뭔가 일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게 어떤 증거가 되고 범죄가 된 다음부터만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생기도록 예방하는 시스템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가운데서 잠재적 범죄자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예 막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때도 저도 지금 변호사기 때문에 어차피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건 터진 이후에야 저희는 막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딱히 저는 방법은 안 떠올라요. 그게 아니라 법률적인 영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정신의학적 영역이라든가 사회보건적 영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우리도 한 발짝 더 나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어떤 분야를 넘어서는 영역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명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사실 안산이랑 좀 다른 게 안산은 가정폭력이었잖아요. 네. 가정폭력은 현재도 법으로 경찰이 출동을 했을 때 가정폭력이 있으면 사전으로 격리를 시킬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법적인 조치가 있고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비난이 가능하지만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법적으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잠재적인 범죄자로 봐서 격리한 조치보다는 아까 양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좀 정신적인 좀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회적인 어떠한 뭐 작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시군에서 함께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같은 예방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기 아내도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혔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전에 분명히 비슷한 그런 일들은 벌어졌을 텐데 이 피해망상증 환자다.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면 또 조치가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 징후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타인에게 돌발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성향이 표출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사를 오신 분이 자기를 감시하거나 혹은 위해를 끼치러 왔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확신들에 대한 어떤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경찰에 대한 신고라든가 또 뭐 부인이라든가 뭐 주변에 뭐 네. 이웃들한테 대한 어떤 공격적인 성향으로 분명히 드러났을 터인데 네. 그런 부분들이 경찰과 뭐 혹은 그 지자체라든가 뭐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형태의 어떤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 전혀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뭐 저렇게 피해 망상증이라는 아주 확진을 받지 않더라도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뭐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이런 위협을 느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뭐 본인이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당연히 도움을 받는 부분이고요. 다만 아까 망상장애에 대한 부분이 인권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망상장애라고 격리를 시킨다면 인권적인 부분이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이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서 일단 어렵기 때문에 네. 일단 힘든 건데, 네. 근데 이 망상장애가 사실은 가족이나 자신의 주변인들에게 뭐 살인범죄까지 이어지는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집착을 갖고 있어서 어떤 편집증적인 공포를 갖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근의 사례를 보면 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2012년에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 또 2012년에 마찬가지인데 뭐 어머니가 독약을 먹여서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또 어머니를 베란다에서 밀어서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망상장애 신고가 들어오고 망상장애 환자라고 하면 사회적 치료 프로그램이 지금 가동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피해 망상증뿐만 아니라 어처구니 없는 저런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뭐 장례비도 그렇고 피해 보상도 그렇고 아니면 병원 치료비도 있을 텐데 이런 건 누구한테 그러면 받아야 돼요? 원칙적으로는 거기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범죄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범죄자가 누구인지는 아는데 범죄자에게 그것을 그렇죠. 피해를 보상할 만한 돈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전을 해주는 제도들이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것에 대한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들이 있지만 그것이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자, 뭐 이거 피해 망상증 뭐 일반인들이 알아보기도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조건 조심하라기도 그렇고 뭐 지금 토론해봤지만 대안은 별로 없는. 예, 아니요, 그런.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 피해망상증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가 이제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떻게 알고 처리하고 일이 벌어졌을 때만 거기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 이제는 조금 더 나서서 더 어떻게 보면 치료처나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는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좀 답답한 사건인데 뭐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